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직장인이요? 회개하라. 네. 착하게 살라는 뜻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하고 네. 있는데요? 아, 이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네. 제가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늦게 파악해서 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회개하자고. 네. 예, 우리 윤정용 대표님. 예전에는 대기업 다니시다가 네, 지금 이제 퇴사하시고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회계 쪽으로만 이제 전문 강사처럼. 네네, 하시는 맞습니다. 네. 근데 원래 회계를 많이 준비하셨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회계랑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요. 네. 군대 있을 때 이제 격리행정병. 네. 행정병? 네, 격리행정병. 이제 월급 주고 이런 거. 이제 거기서 네네네. 이제 회계를 처음 받고, 솔직히 회계의 뜻을 몰랐어요. 격리라는 뜻은 알겠지만, 근데 어떻게 행정병을 바로 시켜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죠. 오. 보직을 받고 뭐 종행교라고 해서 그런 데서 교육 받고 했는데 저는 홍보회사를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당연히 홍보팀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재무팀에 뽑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병도 마찬가지고 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재무나 뭐 경제나 경영을 전공한 없습니다.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냥 가서 실전으로 부딪혔던. 실전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근데 우리가 네. 회계, 재무 회계 알아야 된다 하면 네. 아 저거는 무슨 수학 좀 잘하고 네.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숫자만 보면 이게 솔직히 이거 말을 잊어버리거든요. 이거 숫자 실어증이라고 하거든요. 숫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운명이 저를 그렇게 이끌고 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숫자 센스가 있어야 되고 계산을 잘하는 게 이제 그 회계팀, 재무팀에서 일하시는 사람이라면 제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숫자, 뭐 수학 네. 잘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됩니다. 왜냐면 계산이라는 도구는 엑셀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있고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는 전혀 안 되고요. 네. 또 이제 대기업의 특징이지만 업무 분담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매뉴얼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네, 그래서 좀 네, 개념만 일단 익히면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속에도 넣었지만 다 알려고 할 필요 없고 제가 회계의 20%만 알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를 알려고 하니까 거기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20%만 알면 우리 그 리처드 코치의 8020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마 아실 겁니다. 20%에 투자하면 80% 성과가 이제 거기서 나온다. 예. 근데 회계도 마찬가지죠. 야, 20% 되게 공부하면 80%를 희망적인데요? 아니 진짜입니다. 왜냐면 이게 네. 우리도 흔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네네.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면은 그렇죠. 어우 막 머리가 아파지는데 아, 맞습니다. 그냥 20%만 알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왜 우리 한자 공부할 때도 네. 신문에 대충 이렇게 맥락만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굳이 그거 천자부 다 네. 쓸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쓰는 용어들은 다 정해져 있고 또 회계라는 업무 자체 실무를 본다면 업무는 매달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재무제표라는 걸 본다면 재무제표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 네,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다 알려고 하니까 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전문가들도 다 알아야 그게 회계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벽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근데 직장인들도 회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근데 직장인들 당연히 뭐 재무팀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당연하죠. 네. 영업, 뭐 마케팅, 생산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회계를 알아야 돼요? 아, 일단 회계는 모두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회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를 하는 이유가? 네. 회계를 왜 해야 될까요? 직장인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도 뭔가 네. 경제는 뭐든지 다 이제 숫자로 맞춰서 돌아가니까 네. 뭔가 좀 정밀하게 측정하고 네. 계산하고 네.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회계하는 겁니다. 아, 확 와닿네. 회계란 뜻이 이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 셈하는 건데 네. 돈을 모으려면 내가 얼마로 벌었지? 얼마를 썼지? 얼마를 남겼지?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회계해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도 사업가들도 투자자도 당연히 회계해야 됩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회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맨날 듣는 소리가 이제 1년에 한 10,0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을 만나는데 회계하는데 회계 몰라도 업무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솔직히 회계 몰라도 업무하는데 그게 큰 지장 없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 운전대 앞에 계기판이 있잖아요. 네. 자, 이게 되게 세계적인 경영의 신이 말씀하신 건데 회계는
계기판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어. 우리가 자동차 앞에 있는 계기판 솔직히 볼 줄 몰라도 티맥 켜고 운전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계기판에 뭐가 떴어요. 예. 약간 사각형 같은 게 떴습니다. 아. 엔진 경고등. 네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일주일 안에 폐차되거든요. 어. 이 계기판을 볼 줄 모르면 차에서 상태를 막 알려주는데 그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폐차가 된 내 차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경쟁사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 때 내 업무랑 또 연결시킬 수 있다면 어. 더 나아가서 회사의 이익과 현금 흐름을 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켜서 높일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 직장인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 않나. 야. 예, 되게 큰 틀로 보면 이거 말이 되게 억창하죠. 예, 결국 돈을 모으기 위해서 회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동차 싶습니다. 계기판 비유가 너무나 딱 맞네요. 아, 근데 이나물이 가져오라는 그 경영의 신이 아.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군에 따라서 네, 뭔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네. 아니면 기초를 다져야 하는 분야가 좀 음. 달라요? 회계를 공부할 때. 그렇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투자자가 보는 재무제표가 다르고 채권자가 보는 재무제표가 다르거든요. 그럼 임직원들이 봐야 되는 재무제표 안에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재무제표에 보시면 딱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왼쪽은 막 무슨 외계어처럼 써 있는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고 네. 오른쪽은 금액이에요. 그럼 이 계정 과목에서 내 업무랑 연결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업관리팀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외상대금을 회수해야 되죠. 그럼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예, 이게 자꾸 회수해야 되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사의 현금 흐름도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을 돈 빨리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래처를 관리하거나 이제 구매팀의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죠. 우리 대표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얘네들이 얼마를 남겨먹는 거지? 그 수익성이 평가가 돼야지 가격 협상했을 때 그렇죠. 낮출 수가 있겠죠. 네네. 예, 그리고 거래처를 우리가 거래를 재개하거나 시작할 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 예, 이게 이제 재무제표로 봐야 되는 거죠. 마케팅의 경우에는 그냥 마케팅하면 안 되죠. 회사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 마케팅에 대한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매출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면 내 업무가 더 효과적인 설득이 되겠죠. 예. 아, 누구든지 다 회계해야 된다. 그러네요. 자기 네. 직군에 따라서도.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라면 네, 어떤 것들을 먼저 봐야 돼? 잠시 후에 네. 좀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도 좀 배우겠습니다만 아, 네, 알겠습니다. 영업 직군이면 당연히 우리가 많이 판 것, 받아와야 할 것,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요. 매출액과 매출채권. 네. 근데 아까 뭐 채권자라든지 그렇죠. 투자자라든지 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거네요. 당연하죠. 채권자라면은 내가 얘네들한테 돈 빌려줘도 될까?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모르는데 이게 유동성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지표들을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결국 펀더멘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펀더멘털과 이제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되지? 성장하고 있는가? 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익과 현금 흐름을 또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은요 부풀릴 수 있잖아요. 아하. 네, 우리가 보는 손익계산서는 일시적으로만. 그렇죠. 외상대금이 포함된 손익계산서죠. 그렇죠. 그럼 이 이익이 현금으로 제대로 오고 있는지 현금 흐름표까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 투자자들은 더 확실한 투자를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임직원은 대강만 알아도 되는데 네. 특히 채권자 또 투자자로 가면은 네네. 이 사람들은 자본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알아야만 하는 그렇죠. 거죠. 하나 말씀하시는 종합적 사고 그렇죠. 종합적 사고.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게 네, 재무랑 회계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네네.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아니, 저도 이게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뭐 재무회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세무회계가 있고 음. 관리회계가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재무하고 회계는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김준현 씨, 예. 유민상 씨 둘 다 되게 푸짐하시고 네. 둥글둥글 하시잖아요. 근데 김준현 씨가 막 화를 내시면서 네. 유민상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라고 해서 같은 돼지가 아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는데 네. 유민상 쟤는 선천적인 뚱 보여가지고 네.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뚱뚱하다. 네. 나는 후천적인 뚱 보이기 때문에
배만 나왔지 뒤에서 보면 라인이 좀 살아있다. 근데 멀리서 보면 둘 다 그냥 비슷한 네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재무하고 회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재무를 영어로 쓰면 파이낸스거든요. 예. 회계는 어카운팅이 되거든요. 아, 예, 어카운팅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한자로 쓰면 재무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거고 네. 회계는 장부를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 셈해서 장부에 적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만드는 거죠. 아하. 회계가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정보를 만들면 재무는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뭐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하다. 그럼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재무 팀, 뭐 재무, 경리 뭐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 네. 안에 자금팀, IR, 뭐 회계 쫙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음. 자그마한 기업들은 그냥 회계팀이 다 하겠죠. 네, 이렇게. 재무는 재산, 이 돈과 관련된 그렇죠. 업무, 네, 회계는 장부 관리.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거네요, 회계가. 네, 그렇죠. 그러면 회계하려면, 네, 배우려면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마음을 일단은 좀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회계 8020 법칙이라 했는데 회계는 일단 어려워요. 네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네, 없죠.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회계사 자격증이 될 거 아니라면,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면 20%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 회계사들조차도 막 기준이 틀려서 네네. 그 뭐 공인회계사회나 그렇죠. 금감원에 막 그렇죠. 검사 받고 막 맞습니다. 이러죠. 그리고 회계사마다 자기 산업에 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 산업마다 다 또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이게 아닌 이상 회계의 전부를 알 필요가 없다. 8020 법칙을 이제 회계 공부에다가 이제 접목시키고 직장인이여 회계하라를 읽으시면 됩니다. 용어부터. 네, 근데 이 책의 특징이 회계를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네, 회계를 막 그 뭐 시스템, 뭐 SAP라던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ERP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공식 생각하면 어려운데 산수만 알면 됩니다. 회계는 진짜 더하기 사칙 빼기,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예, 사칙연산 정도. 예, 그러고 회계를 언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언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계속 떠들고 많이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그 자주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볼 때 예를 들면 뭐 매출액, 뭐 영업이익 이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일상에서 써먹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언어를 배우듯이 막 옹알이 하듯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회계라는 언어를, 회계어를 터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습관적으로 와이스트리트 대부분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이 뭐 별도 기준이 어떻고, 네, IFRS 연결 기준, 어떻고. 연결 그렇죠. 기준 어떻고, 뭐 순이익도 뭐라 해야 되니까 좀 이게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기준이 다 다른데 일단 그 용어를 모르면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할 수가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에서 장벽이 생기듯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 레벨 1, 그렇죠. 레벨 1으로 네. 상식적인 걸 조금 한번 좀 알려주실까요? 네, 상식적인 요 표를 부분들. 네. 보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셨는데, 네. 자, 회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일단은 사업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네.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올라간 거죠? 네네. 사업의 흐름을 읽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했다고 딱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아유, 당연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거를 회계에서는 자금 조달이라고 하죠. 네. 근데 내 돈이 만약에 충분히 있다. 그러면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본, 자기 자본, 내 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돈이 부족해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내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본 5천만 원인데 총 1억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조달해야죠. 그죠? 이거를 타인 자본, 남의 돈이죠.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 이 총 자본 1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이제 제조업이 되는 거고, 네. 사람에 투자하면 이제 서비스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 장사를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시설 구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겁니다. 이제 옷을 만드는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돈이 벌어다 주지 않죠. 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재료를 사서 그리고 이 옷을 만드는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또 줘야 되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공장을 돌리는 생산 시설을 돌리는 뭐 전기료라던가 그렇죠. 또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좀 어려운 용어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네. 비용들이 막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버는 거예요. 광고비도 들어가고 막 해서.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품을 팔아서 2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2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제 매출원가,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4천만 원, 광고비나 인건비 합쳐서 8천. 합쳐서 총 1억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수익 2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 이거죠. 수익이 늘면 비용도 느는 거 아니야? 네. 근데 회계적인 사고, 저는 회계 마인드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비용이 원인이고요. 네. 비용이 투입돼서 수익을 내는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을 잘 보시면 좋은데 비용을 계속 절감해요. 예. 그리고 수익을 최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노력을 계속하는 기업들. 그래서 연구 개발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식의 이게 바로 회계 마인드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번 돈 수익이 쓴 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벌기 위해 쓴 돈, 비용, 이걸 뺐을 때 이익이 나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흐름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하는 과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자금 조달하고 돈을 버는 자산에 투자해서 이제 비용이 투입되고 수익을 냈고 그 수익과 비용의 갭, 그게 바로 이제 이익이죠. 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상식이 있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수익이라는 용어랑 이익이라는 용어를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회계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시면요 사기당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설명회 갔는데 네. 아유 저희 그 카페에 투자하시면 한 달에 2천만 원 수익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야, 내 손에 그래? 쥐는 게 한 달에 2천이야. 2천이 남아? 네. 그런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아니 그 2천이 거기서 내 재료비 빼고 직원들 급여 빼고 내 인건비 빼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내 손에 쥐는 게 2천만 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사기치려는 분들은 대부분 이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려고요. 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커 보이죠. 매력적이죠. 네. 근데 우리 회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익을 봐야 된다. 얼마를 남겨먹는지. 네. 그래서 수익과 이익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섞여 쓰이는 것 같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좀 금융업 쪽에서는 매출을 수익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매출을 우리가 봤을 때는 영업활동에서 번 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판매해서 번 돈이 이제 영업 수익 매출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도로가 났어요. 네. 국가에서 보상해 줬습니다. 네네. 이 보상금은 매출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영업 외 수익이 되겠죠. 영업 외 수익.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치는 회사들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같은 거. 예. 어쨌든 이렇게 이익을 딱 냈습니다. 8천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8천만 원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 이익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자본으로 갑니다. 내가 투자한 돈, 이 자본 5천만 원에 이 이익 8천만 원이 더해져서 이제 총 자본 1억 3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흐름,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투자한 돈 5천만 원을 이제 1억으로 불리고 10억 불리고 100억 불리고 1000억 불리고 자본을 불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아시면 어떤 기업을 봤을 때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자본이 증가하는 회사.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 거죠. 그렇죠. 근데 벌어서 쌓아놓고, 벌어서 그렇죠, 쌓아놓고. 그렇죠. 예. 반대로 생각해버리면 수익보다 비용이 큰,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쓰고 적은 돈을 벌어버리면 이제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손실 상태는 마이너스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돈을 오히려 깎아먹어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내 수중에 현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채, 즉 외부에서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조달해서 투자해서 또 자산을 가지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는 비용에는 뭐가 추가됩니까? 돈 빌린 거에 대한 대가, 이자 비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기업들은 사업을 통해서 손실이 나고 네. 자본이 쪼그라들고 근데 부채는 늘어나 버리는 이런 회사들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서 남긴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회사들, 그렇죠. 한계 기업이라고도 하고 뭐 좀비 이자 기업이라고도 보상 하죠. 배율 뭐 이런 네, 용어도 맞습니다. 나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의 흐름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재무제표를 딱 보실 때 이익이 증가하고 자본을 증가시키고 있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이 현금 흐름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야, 이 현금 가지고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회사 인수할 수도 있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본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악순환 구조에 있는 기업들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채의 주인은 채권자입니다. 아하. 돈 돈을- 빌려준 사람들. 돈 줘야 돼요. 그쵸. 근데 자본의 주인은 주주거든요. 근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많은 기업의 주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주주의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주들보다 채권자 목소리가 더 센 그렇죠. 회사들. 부채가 많은 기업이 그래서 그런 위험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사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흐름을 등식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알아도 재무제표 볼 때 반은 먹고 간다. 그게 바로 저는 회계 등식이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예. 네. 지금 보시는 이 회계 등식이거든요. 이 등식 나오니까 조금 많이 좀 네. 그렇죠.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괄호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빼기 배당 가로 닫고. 네. 이 뭐 곱하기 나누기도 없는데 자본이 하고 저 수익 비용 배당이 묶여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괄호가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예, 그죠. 괄호가 들어가면 우리가 네. 그렇죠. 자, 이 괄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괄호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빼기 배당 괄호 닫고. 이 등식을 내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요. 제가 재테크 강의도 가끔 하거든요. 네. 이거 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돈을 모으는 거라고 했어요. 네. 이 등식 자체가 돈을 모으는 등식이거든요. 예, 돈을 버는 자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본을 어디서 끌어왔고 그러면 이 돈을 버는 자산을 통해서 수익, 돈을 벌고 그 돈을 쓰고 남은 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식은 또 재무제표를 만드는 등식인데 네. 보여드리면은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하나를 이제 묶어서 가는 그렇죠. 거죠. 재무 상태. 상태표.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자산은 네, 빚과 내 그렇죠. 돈을 합치면 네, 자산. 그렇죠.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은 손익계산서. 그렇죠. 그리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빼기 배당은 자본 변동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예요. 아하. 저 회계 등식만 우리가 마스터하면 재무제표를 구조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모르고 들어가면 진짜 각계전투하는 겁니다. 요 네. 표는 저희 캡처해 놓으세요. 캡처해 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고 네네. 사실 재무제표가 모두 제자라 하더라고요. 네네. 재무와 관련된 모든 표. 그 이제 네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거기다 이제 그렇죠. 주석까지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항상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였더라? 좀 헷갈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딱 등식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네. 딱 보기 되게 좋네요. 그렇죠. 결국 모든 재무제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예. 재무상태표에 다 집결되는 겁니다. 집합! 재무상태표가 딱 집합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제가 재무제표의 킹이라고 부르거든요. 재무상태표를요? 네. 예. 재무상태표 하나만 잘 보더라도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회사의 현금 흐름과 그리고 손익계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 자본에 모이는 거고. 예. 그래서 이 회계 등식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된다. 예. 근데 요거를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죠. 사실은 또 넣어놨습니다. 어느 정도 용어를 알아야 또 이제 그렇습니다. 방송을 진행을 할 때인데 이게 되게 난감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네. 이 지식 수준이 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네.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근데 우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은 네네. 저도 구독자이긴 하지만 아우, 감사합니다.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어렵다고. 저 지들끼리 아는 용어만 그냥 맨날 쓰고 저 여의도 증권가 용어만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저하고 잘 그래서 맞는데. 고민입니다. 네.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십사. 그래서 네. 뭐 재무제표나 회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죠. 20%만 알면 된다. 아. 예, 20%는 저도 회계 뜻도 몰랐는데 그런 제가 회계책도 쓰고 회계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만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죠. 어디 뭐 내가 이렇게 회계사처럼 회계 감사하러 다닐 거 아니라면 아니면 네. 그렇죠. 재무제표 직접 내가 쓸 거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거 엑셀로 대략의 표만 정리를 해서 네. 세무사 사무소에 보내주잖아요. 이게 진짜 저도 사업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고 네. 하는데 제가 또 이 디저트 사업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 디저트. 디저트. 어우, 예.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사장님들 제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망하시잖아요.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막 90%가 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모아서 보지를 못하세요. 이게 재무제표거든요.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포스기에 찍히니까.
그런데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시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게 이게 현금으로 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아. 예, 이게 가장 회계를 어렵게 만든 원흉 같은 건데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계를 해야 된다. 재무제표 정도는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좀 너무 바쁘시니까 맡기죠. 맡기시죠. 근데 1년에 한 번 재무제표가 오면 역시 전문가 잘 만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파일실에 꽂아놓거나 파일로만 저장해 놓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어를 알고 내가 재무제표를 보면 사업가가 봐야 될 재무제표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거 네. 들여다볼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세요. 아침 네. 일찍 셔터 올리고 네. 하나라도 더 팔고 장사하고 그렇죠. 거기 자영업 바쁘지. 하시는 분들 특히. 예. 그래서 이제 회계장부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맞습니다. 이제 장부책이죠. 장부책. 네, 받을 맞습니다. 돈 뭐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기록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네. 체계를 가지시면 갖추시면 좋다. 좋겠다. 작을수록 훨씬 더 좋겠죠. 쉽죠.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약간 좀 네. 실전으로 좀 넘어갈까요? 아, 두렵습니다. 아니 왜냐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자영업자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내가 참 재무제표라는 거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감사보고서 나오고 사업보고서 나오는데 네. 참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건 바탕이고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네. 좀 같이 좀 기초 지식을 좀 네. 쌓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 윤정용 대표님도 네. 주식 투자를 직접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또 와이스트리 구독자 와이스트립 보면서 저한테 부족한 게 이제 산업 분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민기태 팀장님 통해가지고 또 전략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전하고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이 제가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묻지마 투자. 그때 네. 2007년에는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제대로 번 적이 없어요. 거의 정보에서 뭐 너만 알고 있어. 그 아마존 원주민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정보죠. 막 전략 뭐 어쨌든 뭐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네. 뚝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거 투자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하는 거는 2018, 19년도에 이제 강의를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기업을 우량해야 된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이런 기업도 얼마나 우량합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전혀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안전하긴 하지만 네. 수익률 자체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재무제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경인 회계사님이라던가 박동우 회계사님 이런 분 통해서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읽기 분석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재무제표 읽기에서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를 제가 뒤늦게 이제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되게 좋은 성과가 났고 또 2020, 2020 다들 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되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 직장인을 위한 회계 그렇죠.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네. 실전 투자를 위한 회계. 진짜 저를 위한 이제 회계 공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경인 회계사님이나 네. 박동훈 회계사님 그렇죠. 이분들은 그걸 이제 투자로 접목한 걸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들이고. 워낙 유명하시죠. 근데 아무래도 자기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대학교 전공은 아니지만 네. 주로 하는 일이 네. 회계라든지 이제 재무관리 이런 것들 이제 관심 있게 보시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숫자 중심으로 보이던가요? 네. 투자를 할 때도.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좋은 기업에 대한 뭐 커버리지가 나왔다.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쓰시는 것들도 제가 많이 보고, 우리 코로나 때 그분들이 엄청 부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 보다가 일단은 좋은 습관은 뭐냐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먼저 봐요. 진짜 좋은 습관이죠, 말하는 진짜. 대로 뭐 수익성이라던가 성장성이라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안정성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지금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투자를 할 때는 기업 가치 평가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아하. 이게 제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가치 평가 기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나만의 기업 가치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PER, PBR 같은 게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 수익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투자에서는 그거더라고요. 우량 기업이 아니라 네. 싼 기업. 예,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기업 가치 대비 싼 기업. 예, 결국 가치에서 가격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쵸. 하는 거니까 예. 이게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싼 건지를 내가 측정할 수 있다면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바탕에는 분명히 안정성이라는 그렇죠. 게 있어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오목해졌을 때 사고 볼록해졌을 때 판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표현을 좋죠. 하는데 말은 쉽잖아요. 그죠? 말은 쉽습니다 이게 항상.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그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네. 그 가치 투자의 또 기본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그러면은 주로 숫자. 네. 근데 많이들 이제 퀀트 투자도 많이 네. 하시잖아요. 계량화해서. 네. 그래서 저는 퀀트 투자는 정말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이제 강왕국 저자통에서 네네네. 제가 그때 퀀트를 접했고요. 어. 그전에는 거의 개별 종목 투자였어요. 거의 100%. 음. 근데 거기서 제가 어제 한번 계산해 보니까 가치 기반에서 개별 종목 투자한 게 한 40% 되고 퀀트 투자하는 게 한 30%. 예, 그리고 현금이 한 30%. 이 정도로 제가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점점 퀀트 투자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퀀트 투자는 계량화해서 제가 제 스크린 한 대로 쭉 기업을 뽑아가지고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라서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저마다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뭐가 뭐 옳다 그르다는 그런 건 아니고 없습니다. 본인의 네, 진짜 맞습니다. 맞는 스타일대로. 돈만 벌면 되죠. 그래서 저희도 그 숙향 선생님 모셔서 아, 강의를 들은 적도 있는데 너무 숙향 좋아합니다. 선생님 이제 직장인으로서 네. 이제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네. 해오신 분인데,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근데 직장인들도 현실적으로 그게 막 퀀트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계량적인 기준에 네. 들어오는 회사들을 그렇죠. 투자한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퀀트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는 맞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네. 맞습니다. 참 그래서 숙향 선생님도 회사에서 재무하시던 분이에요. 맞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러티브와 넘버스라는 책도 있지만 네.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스토리. 야 이거 간다. 아, 이거 개발하고 있고 네네네. 이거 뭐 고객사 이제 뭐 컨테스트 통과했고 막 이런 내러티브. 네, 아이고. 근데 네. 사실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은 숫자로 확인이 되는 것들 네. 신중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너무 숫자는 후행적인 것 아니냐. 과거 그쵸. 데이터다 이런 과거 얘기가 데이터 있죠.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게 인정이 되는데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펀더멘털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펀더멘털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 이제 숫자로 어떻게 나오고 밸류에이션은 얼마를 주고 살 것이냐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펀더멘털을 우리 와이스트리에서 많이 나오지만 네.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펀더멘털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PER 같은 건데 주가는 EPS 곱하기 PER. 네, 저는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이 주식의 가격은 결국 기업의 이익에다가 얼마의 프리미엄을 얹어줄 거냐. 단순히 말하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촬영일자가 10월 31일이니까 삼성전자가 10월 31일까지 얼마 벌고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지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12월까지의 데이터는 우리 삼성전자는 빨리 발표하지만 잠정 실적은 2024년 1월에 볼 수 있지만 회계 감사를 통과한 숫자는 3월에나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3월 90일 말에. 지나야지만. 그래서 과거 데이터다. 이거 그거 봐서 뭐하냐. 이미 시장이 다 반영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재무제표를 우리가 읽지 못하면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진 않아서 그 펀더멘털을 조금 늦게 눈치챘었어도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좀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들을. 네. 일명 이제 소외주라고 해서 다들 이제 모르는 거, 인기 있는 것만 보니까 최근에 제가 와이스트리트 주도주 영상 봤는데 네. 신라젠 과거 주도주. 예. 근데 없으셨던 네. 저도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숫자를 보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률을 못 내겠지만 저는 안전하게 숫자를 검토하면서 펀더멘털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엄청난 수익률은 나지 않겠지만 안전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하는 말이 저도 그걸 믿거든요. 믿습니다. 뭐냐면 주가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에 이제 수렴된다. 아하. 예, 수렴되지 않더라도 결국 방향은 이제 비슷하게 간다. 예, 그 부분을 좀 믿죠. 조금 변화되는 건 좀 알겠어요. 요즘 이 펀더멘털만 보는 건 펀더멘털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예,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항상 뭐 내러티브가 잘 먹히는 시장이 있고. 강세장에서는 뭐 장난 아니죠. 근데 결국은 실적 시즌마다 네. 한 번씩 그렇죠. 출렁거리죠. 그러니까 한번 참회의 시간이 오죠. 맞습니다. 매 맞는 거죠. 너 내러티브로 올라갔어. 이리 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게 참여시간. 약세장일 때는 네.
거의 최근에도 보면 이제 내러티브나 흔히들 막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기업들 네네. 주가 꺾이는 거 보면은 무섭죠. 와 참혹하다. 그렇죠. 참혹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네. 그래서 영상 반토막이 막 질비하니까요. 그렇죠. 우라가미의 또 그 보시면 실적 장세 예. 막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 실적에 대한 채찍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투자 대상을 고를 때 네. 내가 이것만큼은 믿고 거른다. 이런 건 진짜 피하셔야 된다. 네. 라는 말씀해 주실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재무제표로 항상 봤다. 제일 빨리 보는 게 그나마 재무제표에서 이 투자자들을 위한 지표를 뽑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안수 활성이라고 해서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입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본업의 성과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게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랑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이 탄탄한 기업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계속 창출하기 때문에 그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사업을 막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본업도 못하면서 부업으로 막 뭔가 하려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 뭔지 아시죠? 이름 막 바꿔가지고. 네네. 본업이 안 되니까 예. 이것저것. 네, 뭐 제조업인데 갑자기 막 이름 뒤에다 바이오 붙이고, 예. 막, 예, 메타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차 광산 개발하고. 배터리 붙이고 막 이러고, 예. 그런 기업들이 무슨 본업도 못하면서 부업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익계산서의 그 지표, 수익성 지표에 들어가서 영업 성과를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는 거를 봐요.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본업에서 지금 손실 까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 3년, 4년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이다. 네. 투자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게 계속되면은 아까 우리가 사업의 흐름을 봐서 봤듯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버리면 정말 중요한 내 돈, 자본을 까먹기 때문에 결국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자본 잠식, 그렇죠. 상장 폐지입니다. 예, 거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회사는 진짜 주주가 쩌리가 되고 네. 채권자들이 막 그렇죠. 와서 기둥이 되고 막. 네, 사장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나와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이 자본 잠식이 이 자본 총액이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자본금, 자본 총액을 헷갈리시는데 자본 총액 안에 자본금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자본을 봤을 때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결손금이라고 딱 있으면 이것도 피해야 되는 거죠. 결손금은 까먹은 돈. 그렇죠. 손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쌓여 있으면 당연히 자본 잠식 가는 거고 이게 이제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작점은 이 자본 총계가 이 자본금을 깎아 먹었을 때.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50% 이상 됐을 때가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본 총계 자체가 아예 그냥 자본금 같은 거 없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인데 이건 상장 폐지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딱 조치를 취하죠. 증자. 증자와 감자. 주주 여러분, 우리에게 돈 좀 보내주세요. 무릎 꿇고 예. 주주님들 돈 좀 주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무릎 꿇고. 근데 또 그냥 달라고는 안 하고 좋은 내러티브를 갖다 붙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이오 신사업을 네. 할 거고 네. 어디 광산 캐면은 저쪽에서 맞습니다. 막 금덩이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줄줄 나올 거고 리튬이 그렇죠. 나올 거고 막 이렇게. 그렇죠. 이 증자를 해버리면 자본을 늘려버리니까 네. 자본 잠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주들이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감자하는 거죠. 아, 감자는 그냥 주식 뺏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돈 줘야 되는데 그냥 돈도 안 주고 공짜로 뺏어버리니까 자본금만 딱 줄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 증자 감자. 혹시 감자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감자 후라이만 좋아하고 프라이드만 네. 좋아하고요. 아유, 당하신 분들 다행히 알죠. 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감자를 할 만한 기업은 저는 이제 네. 미리 걸러서 하니까. 퀀트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가끔 걸려요. 저는 이제 소형주 중심의 퀀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소형주 중심에서 워낙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감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제가 다 보지만 퀀트는 제가 스크리닝해서 투자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무상 감자. 네, 그렇죠. 주주들에게 돈은 안 주고 네, 갑자기 주식만 없애버리는 통지서가 그런. 날라. 그 울분들을 알겠더라고요. 막 진짜 아. 가가지고 막 감자 던지고 싶고 막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요. 튀겨버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증자랑 감자는 주주들한테는 완전 그냥 허파를 디비지게 만드는 거. 예. 결국 시작점은 뭐다? 본업의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자본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본 잠식을 가기 전에 기업들이 이제 뭔가 조치를 내리는데 그게 주주들한테 너무 좋은 게 아니죠. 주주 가치를 훼손시켜 버리니까. 결국 네. 기업의 모든 문제는 돈을 못 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모든 있습니다.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자본 잠식이 있는 경우는 일단 믿고 걸러라. 그렇죠.
예, 그두 본업에서 번째가, 계속해서 맞습니다.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게 시작점이고 연속적으로. 3년, 4년, 5년 계속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도 제가 준비했는데 네. 감사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를 감사한 보고서,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면 감사 의견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뭔 소리요?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감사 의견에 예고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주총하기 일주일 전에 이 예고편,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라는 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총 전에 네. 주주분들 이거 보고 오세요라고 맞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먼저 공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보면은 요약 버전이 딱 올라옵니다. 그 요약 버전을 보셨을 때 감사 의견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적정이냐 비적정이냐. 그러니까 적정은 이 회계 기준대로 재무제표 제대로 만들었어. 그래서 적정받았다고 해서 우량 기업이다라는 사인을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적정은 이제 대놓고 이 기업은 걸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회계 장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라는 없습니다. 거죠. 적정이 아니라는. 네, 또는 뭐 내용에 대한 증빙도 없고요. 의견 거절 또는 뭐 부적정 이런 건데 이거는 바로 눈에 보여져. 그런데 무서운 건 적정 의견이에요. 적정 의견이 무섭다고요? 네, 적정 의견을 받았는데 그 안에 제가 개불이라고 불리는 계속 기업 불확실성. 개불? 계속 개불이? 기업, 네, 개불이 있으면요.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개불. 네, 이 계속 기업 불확실성은 그냥 계속 회사라는 게 계속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기업 불확실성은 이거 사업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속 기업 불확실성 의견이 있는 적정 의견 받은 기업과 그리고 적정 의견만 받은 기업을 비교해 보니까 금감원에서 분석을 매년 합니다. 계속 기업 불확실성, 개불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나중에 상장 폐지될 확률이 6배나 높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를 이 요약 버전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본 잠식률 어떻게 되고 이 기업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적정이냐 비적정이냐, 아래 계속 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 요걸 확인하시면 볼 수 있고요.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만약에 주총 일주일 전인데도 안 올라왔다. 난리 납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회사에 전화하고 난리가 그렇죠. 나고 일단은 비적정 받을 확률 큰 거죠. 이런 기업들. 그때 이제 공시를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지연됩니다. 지연 공시. 어, 네. 공시가 지연됩니다라는 걸 먼저 이제 띄우고 어떤 그렇죠. 이유로 우리가 공시 못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 빨리빨리 내겠습니다 네. 하는데 네, 대부분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결과가 노란 좋죠. 신호등이 뜬다라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사 의견은 외부 감사인 즉 회계 법인에서 맞습니다. 뭐 합격 불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네. 적정이라는 합격 도장을 받는다 해도 그렇죠. 얘네가 저기 커트라인 네. 언저리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계속 기업 불확실성. 이 회사 위험합니다. 라고 사인을,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회계 감사하는 이유도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을 남겨주는 거죠. 뭐 강조사항이라던가 이런 거 통해서. 네. 근데 이게 그 투자를 하면서 한 20년, 30년 투자를 하셨어도 네. 상장 폐지를 한 번도 맞지 않은 분들도 많고 네네. 그런데 투자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되는데 상패를 막 두세 번 맞아요. 당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대호야, 나는 왜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만 걸리냐. 난 너무 운이 없는 것 같다. 네. 제가 그랬어요. 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 이미 공시 몇 개만 열어봐도 신호등이 다 거기에 맞습니다. 켜져 있는데 네. 본인이 그거 안 보고 그냥 역시 동전주가 한 방이지. 그렇죠. 그렇죠. 모멘텀은 네. 800원짜리 주식에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무슨 그렇죠. 가자. 상패당했다고 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보면 네. 그 신호등, 노란 신호등은 이미 켜져 있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 네. 네.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손익계산서에 이제 영업이익이 났어요. 아까 본업의 성과인 영업이익이 플러스면 괜찮다. 근데 예.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으면 믿고 걸러라. 왜 자본 잠식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손실 나니까.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이익이 분명히 찍혀 있는데 예.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음. 이 현금 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다르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기준으로 작성한 일명 팩트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손익계산서는 외상대금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네. 이 이익이 아직 안 받은 이익일 수 있어요. 예. 예, 일부가.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보면 회사의 통장에 현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억 원어치 매출을 올리고 한 30억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30억이 다 외상. 그렇죠. 다 외상 판매하면 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받기로 한 돈인데 실제로 이 돈이 그렇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외상 판매했으면
통장에는 현금이 하나도 안 없는 거죠. 들어왔겠죠. 실제 통장에 돈이 없고. 오히려 쓴 돈만 있으니까 통장은 마이너스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이익은 났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 제일 위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통장을 보여줘요. 그게 마이너스로 찍혀 있으면 뭐지? 약간 소름이 좀 끼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왜 차이가 나지? 왜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이 현금으로 안 들어왔지? 이게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난다? 금감원에서 재무제표를 매년 분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 제일 상단에 있는 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요, 부실기업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물론 이게 한두 분기, 한두 해는 뭐 그럴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그렇죠. 이 기업들은 그러면? 반대를 보시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빚을 갚거나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말 네. 그대로 재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돈. 네. 네. 자금을 집행에 대한 부분의 이제 통장인데 이게 플러스 즉 돈을 손익계산서부터 돈을 잘 버는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회사 내부에 돈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자꾸 돈을 갖다 쓰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플러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로 계속되는 기업들, 분식회계 하는 기업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는 돈을 못 버니까 맞습니다. 자꾸 빌려오고 땡겨오고.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영업이익은 막 플러스가 나 있고 그렇죠.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현금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고라던가 뭐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부분이 뭐 어떤 회사들은 뭐 2분기에 걸쳐서 올 수도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속된다 이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네. 일단 이 세 가지만 보고 네. 여기에 공통적이거나 아니면 한두 개 이상이 나타나면은 일단 네. 그거는 네. 예, 그냥 믿고 걸어줘. 고의 접어서 네. 딴 데 가 있어. 예. 이렇게 처분을 해도 맞습니다.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럼 완전 반대로 네. 이게 좋다면 네. 그래도 이거는 좀 초록불이다. 네. 초록 신호등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ROE라는 지표. 이 ROE라는 지표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ROE. ROE. 예, ROE를 우리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식으로 말하면 당기 순손익.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제일 밑바닥에 당기 순손익이 있어요. 네. 이거를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건데요. 음. 그러니까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네. 그러니까 치킨집을 내가 차렸다. 근데 거기다 1억을 제가 투자했습니다. 제 순수히 마련한 1억. 이거를 제가 자기자본 네. 또는 자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설비 투자하고 직원들 뽑고 그래서 치킨도 튀겨가지고 매출 발생시키고 직원들 급여 주고 내 인건비 빼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내 손에 쥔 게 얼마인지 봤더니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네. 이게 단기 손익. 근데 남았으니까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네. 그래서 1억 투자해서 1,500만 원이 남았어. 이게 ROE 15%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자기 자본에는 뭐가 포함이 안 돼 있다? 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히 내 돈인 겁니다.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ROE가 15%가 꾸준히 3년,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넘는 기업에 투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자본의 주인은 주주거든요. 네. 주주가 내 돈을 투자해서 이 기업이 내 주주의 몫으로 얼마를 남겨주는 거지? 주주의 투자금 자본과 주주의 몫인 당기 순손익을 같이 보는 게 ROE라는 지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는 게 우리 네이버 증권이나 아니면 버틀러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 ROE 지표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만약에 내가 눈치가 챘다. 이 기업이. 그러면 저는 그런 기업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너무 좋은 회사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 그래서 저도 이 ROE에 대한 부분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게 초반에 잡지 못하더 하더라도 재무제표에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산업부 원래 산업분석 이렇게 기업 분석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야 되지만 다시 돌아가서 산업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같이 연동시켜서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고 안정적이 본다면 우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 네. 3,900조. 네, 어마어마하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ROE가 160%가 넘어요. 네. 거긴 뭐 자본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만들어진 재무제표긴 합니다. 솔직히 네. 자본을 계속 깎아내니까. 거기는 뭐라 해야 되나? 그 유상감자라고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봐야 돼요. 자사주를 계속 자사주 소각시켜버리고 소각하니까. 배당하고 뭐 90% 그러니까 회사가 번 돈의 90%를 다 주주한테 돌려주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주들한테 돈 가져가세요.
그쵸. 가져가세요. 우리 자본 필요 없어요. 이 분모인 자본을 계속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장 지을 것도 아니고 뭐 원재료 어디 네.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는 네.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유 자본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너무 좋은 회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CEO들의 성과 평가를 이제 핵심적으로 ROE 가지고도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ROE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40%가 넘으니까요. ROE가. 그 ROE가 40% 넘어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위죠. 근데 이제 ROE가 40%라는 건 네, 1억 가지고 4천만 원을 번다는 거잖아요, 매년. 맞습니다. 주주들의 그 몫으로. 회사에게 네. 2억을 투자해주면 8천만 원을 벌고 네, 3억을 투자해주면 1억 2천만 원을 버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주주들 입장에서 와, 난 계속 여기다 투자해야지 또 이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물론 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아, 예, 그럼요. 이 ROE라는 지표와 우리가 배당 수익률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되긴 하지만 ROE라는 지표를 보면서 이 주주의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적금 확인할 때도 막 어디서 이자를 더 많이 주지 막 이런 거 그렇죠, 보잖아요. 비교하니까. 근데 주식 투자할 때는 ROE라는 용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많이 봤고 ROE라는 트렌드, 이 ROE 트렌드 되게 무서운 게요. 저도 경험치가 있는데 ROE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 기업에 투자했다가 정말 폭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ROE가 올라갔다. 아, 반짝. 네. 여전히 제가 교훈 삼아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교훈이고요. 이 ROE를 좀 이용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 기법 RIM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RIM. 그죠. ROE를 가지고 이제 레지디얼 잔여 이익 모델 또는 초과 이익 모델, 즉 내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고 이 기업의 주주의 투자 수익률이 있는데 이걸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많이 초과 수익을 내면 너무 좋은 기업인 네. 거거든요. 그럼 ROE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RIM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초과 수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가지고 적정 가치를 좀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설명드리기 지금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이거 부분들을 RIM은 가는 거죠. 계산하기 되게 복잡하던데요. 복잡한데 다른 네. 책을 소개해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하경임 회계사님이 쓰신 그 재무제표 모르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네네네. 그 책에 보면 이제 RIM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배워보시면 내가 또 좋은 기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RIM으로 한 번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저의 결정은 거의 RIM이거든요. 개별 종목 투자는. 물론 RIM 하나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요거를 좀 참고하고 있어요.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싸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수가 곧 글로벌 기업이고 네. 소비재랑 직접 맞닿아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좀 유명한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좁은 내수, 아니면 대부분 어디 협력사, 아니면 경기 사이클 타는 산업 속에 속해 있는 협력사 사이클 이러다 보니까 그 뭐 ROE 나와봐야 뭐 한두 해 네. 반짝 좋아졌다 또 떨어졌다가. 막 수익성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네. 어떻게 장기 시계열로 ROE를 보고 RIM을 계산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느냐라고 네.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맞습니다. 거거든요. 이 사이클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에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간단한데 단순한 기업. 정답이 저는 되게 단순하게 봐서 예. 예를 들면 그냥 제품 하나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투자 많이 하고 너무 복잡하면 제가 분석할 수 없으니까 정말 단순해서 그 제품을 저도 알아야 되는 제품이어야 되고 근데 조금 복잡한 기업에 투자한 건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 제가 2020년도에 투자했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기아라는 네, 회사에 네, 제가 네,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ROE가 확실히 올라가는 것도 보였었고 아하. 나머지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아까 말했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또 RIM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격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답에 대해서는 복잡한 기업은 좀 제가 할 수 없고 제품이 단순한 기업은 제가 많이 그래서 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때요? 그때 보셨던 그 제가 숫자들과 기아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정 가치에 도달했고 2021년도 초에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예. 애플카 이슈 때문에. 애플카 그놈의 애플카 뭔지 아시죠? 영원한 떡밥 아닙니까? 네, 그거 네. 주식에서.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전에 분할 매도를 제가 이제 그 원칙이 있어서 분할 매도를 했고 예. 나머지 30%는 어디까지 가냐 보자. 아. 남겨놓은 게 이제 그때 그거였어요. 그때 처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30%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표는 좋지만 잘 모르겠어요. 산업에 대한 부분은 뉴스를 보나 기사를 보거나 했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이게 되게 핵심이었는데 수요가 점점 그죠. 요즘에 전기차 수요가 네. 좀 떨어지죠. 이게 되게 우리 박성진 대표님 말씀하시는 결국 회기론. 아, 네. 예전에 현대차랑 평균 기아차가 회기. 되게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익률 되게 좋았어요. 근데 네. 이게 완성차로 나올 수 있는 이익률이 아니었는데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차화정 시대 때. 뭔지 아시죠? 네네. 이익률 다시 돌아가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JYP 같은 경우에도 ROE를 딱 보면 확실하게 ROE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제일 좋아하게. 근데 그게 또 기업 가치랑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기업, 큰 기업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작은 기업, 단순한 기업 그런 기업을 볼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장기 시계열로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네. 아니 좀 뭐 내가 열심히 그냥 막 머리 아프게 RIM 계산하고 ROE 다 뜯어봤는데 왜 한 달 동안 주가 내리냐고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이제 56% 손실. 어떤 게? 일시적인 ROE만 보고 일시적으로. 네, 근데 그 기업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조그만 기업이기 때문에 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장성도 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익 전망도 같이 또 따라 붙어야 네, 된다. 진짜 장기적인 시계열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ROE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 미국의 CEO들도 이걸로 주로 이제 평가를 받는다. 물론 네. 이제 우리나라 CEO들도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네. 우리나라 CEO들은 이제 평가는 그러지 않습니까? 혈통. 이렇게 할아버지가 재벌이고 아버지가 오나면은 네, 네, 네. 네, 이제 그렇죠. 지배 구조가 너무 그렇죠. 연봉 한 몇십억씩 가져가고 그렇죠. 이 기업은 이렇게 안 오르는 기업이 없는데 지배 구조가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고 막.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조금 미진한 개념이긴 한데 그 네. 자본 배치의 효율성. 말이 좀 어렵죠. 사실 이제 자본 경영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배치.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부에서 돈을 못 벌어? 야, 이 돈 여기에 가져와. 그렇죠. 여기 더 투자해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재무제표에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자본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아까 우리 자본 잠시 얘기도 했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시면 제일 밑에 자본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어요. 네네. 이 자본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납입한 자본이 있고 네, 납입 자본이죠. 그리고 사업의 결과인 이익잉여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익잉여금. 근데 여기 이익잉여금이 없고 결손금이 있으면 이 기업을 쳐다봐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납입자본, 주주들한테 돈 더 타야 되는 기업들인 거예요. 네. 주주들이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자본 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익잉여금이 이 납입자본하고 비교했을 때 땅땅한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은 우리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하거나 했을 때도 자본 배치, 이 자본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이스트리트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이 이제 최준철 대표님. 네네네. 네, 제 투자 멘토이시긴 한데 어. 실제 만난 건 아니고요. 콘서트에서 아, 사인 받고 제가 책도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그분이 추천하신 책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잖아요. 현금의 재발견. 이게 이제 자본 배치의 거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데 그쵸. 자본 배치 잘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경영자들이 막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이 번 돈으로 이제는 본업에 막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그 우리 워런 버핏처럼 좋은 기업을 이제 좋은 가격에 비싸게 또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기업들 많았거든요. 이 승자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또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자본의 이익이용 이런 게 단단하면 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거 너무 좋죠.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애플이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그 환원율이 막 90%에 달할 정도가 이게 대단한 거죠. 그게 결국 시장 가치. 전 시장 가치가 주주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부채 상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부채 상환을 자꾸 막 주주들한테 좀 갚아달라고 이제 유상증자에서 갚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사례죠. 그런데 이 자본 배치를 잘하려면 결국 자본이 단단한데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 이 현금이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아까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탄탄해서 이걸로 번 돈으로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투자 중에서도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우리 일명 캐펙스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네. 그 투자한 금액을 빼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예, 우리가 사회에서 너 잉여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잉여 인간. 회계에서는 잉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남는 돈. 그렇죠. 남는 돈이죠. 네. 근데 이게 현금하고는 좀 다른, 잔액하고 다른 개념인데, 어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자본 배치, 우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좋은 기업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딱 봤을 때 현금 흐름표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업할 때 현금 흐름에서 이 유무형 자산의 취득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걸 뺐을 때의 잉여 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아까 제가 기아를 말씀드렸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이 잉여 현금이. 그리고 2020, 2021년 갈 때 2배로 증가할 정도였어요. 네. 기업의 이 잉여 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 이게 있어야 자본 배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이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FCF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보실 때 그 배당을 하거나 자산 소각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FCF의 기준을 가지고 막 나와요.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없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주중 환원도 못 합니다. 그 회사에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지 어디서 이제 그렇죠. 나눠주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전 자본 배치를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남은 돈 가지고 또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 어디 쌈짓돈이라도 있어야지 누구 용돈이라도 드리는 것처럼 네, 그거 맞습니다. 없이 어디 대출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용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네이버 증권 같은 데 들어가시면 FCF 개선되어 있어요. FCF. 네, 요거 네. 3개년치랑 추정치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카인드라는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게 사이트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은 금감원에서 관리한다면 비상장 재무제표까지 다 볼 수 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만.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자사주 취득 처분에 대한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취득하는 건지 신탁에 맡긴 건지 네. 실제 얼마까지 지금 체결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이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자본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데이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보지만 않으면 네,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안 네. 봐서 문제죠.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주식 이제 보라고 하면 다 바로 이제 차트부터 띄워가지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회계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회계 부정 네. 같은 게 간혹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는 뭐 당연히 가는 거죠. 네. 일단 거래 정지가 되고 또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바로 상폐도 안 시키고 막 1년 동안 거래 정지시켜놓고 그렇죠. 개선 뭐 이런 이 것도 해 예를 들어 2022년도에 문제가 됐으면 음. 23년도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을 받아오면은 그렇죠. 2년치를 적정으로 받아오면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거의 거래 정지가 막 2년까지 맞아요.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주주들 막 피 마르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게시판에 올려갖고 지금 뭐 한 10,000원에 거래 정지 됐는데 2,000원에 넘기세요. 막 이러고 장에서 제가 2,000원에 줍줍해드리면 이빨 약 올리고 있고. 그렇죠. 네, 최근에 9월 1일 날 또 상장 폐지된 그룹도 있었고요. 9월 1일이에요? 뭐였죠? 네, 이화. 네. 아, 네네. 거기는 또 이제 작전 세력들도 막 네네. 그런 거를 네. 어떤 위험 신호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뭐 일단은 네. 그 적자를 보고 결손금 네. 생기고 네. 막 이런 기업들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본업의 성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영업손익 자체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지속된다. 그러면 이 우리 상장 폐지 조건을 보시면 그 매출액에 대한 미달도 있고요. 손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금 이제 없어졌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례가 결국 매출액을 과대로 이제 부풀린다거나 이익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결국 이익하고 현금 흐름에 괴리가 있냐 없냐 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과 어떤 회사는 그 4년 연속, 5년 연속 그 적자 안 빠지려고 네. 그 분식집을 인수했었어요. 싫어합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회사를 인수해요. 응. 예, 그 그러니까 매출 진짜 막 떡볶이 만들고 이런 와.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뭐 친척 통해가지고 기업 하나 만들어서 예. 거래처 해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도 남기거나 있고요. 또는 막 영향력 행사해서 거래처한테 떠밀 수도 있고요. 음.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게 사실 그런 기업들은 마음 먹고 하려면 방법은 또 얼마든지 있어가지고. 엄청나죠. 네, 계속 되게 발전하고 있고 2013년도인가요? 그때 동양증권 사태도 있었지만 네네네네. 희대의 사기꾼 기업이 또 등장했었잖아요. 중소기업인데 5년 만에 매출 1조 2천억 찍었던 다행히 비상장이었습니다. 그걸로 3조 4천억을 사기대출 받았던
어마어마한 어딘지 아시죠? 알겠다. 예. 그 뭐 빌 게이츠가 극찬한 기업 막 이러면서 M으로 시작되는 기업인데 모뉴엘. 예, 그러니까 그때도 예. 저도 그 어디였더라? 은행 출입할 때였는데 기자시셨잖아요. 그때. 예. 그렇죠. 그때 이제 몇몇 은행들이 걸렸죠. 그렇죠. 시중은행이었습니다. 또. 시중은행들이. 예. 그래서 그 은행들이 이 회사가 수출을 몇백억 단위로 한다. 대부분 그래서 다 수출이었죠. 근데 또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 실사도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창고까지 봤다는 거예요. 다 연금이죠. 이런 그 박스가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빈 박스. 그게 다 빈 박스. 맞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다 그냥 케이스만 있었고. 그렇죠. 1,200원짜리인데 껍데기. 막 몇천만 원짜리 부풀리고. 그러다 알바생들이 와갖고 집 나른 척 하고 있고 막. 몇 근데 억들여서 작정하고 속이는데 은행원들이 와서 박스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 다 까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작정하고 속이면 맞습니다. 회계사, 은행, 투자자 다 속인다. 분식회계를 잡는 거 되게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왜 못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증빙도 다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있고 거래한 흔적도 있고 또 페이퍼 컴퍼니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있는데 이 징후를 어떻게 보느냐. 진짜 작정하면은 최근에 우리 되게 엄청난 사기 그죠? 있었는데 네. 작정하면은 야 이거는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 먹고 네. 속이면 진짜 귀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내가 속을 수도 있고 음.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게 이 자본시장 판이다라는 걸 어느 그렇죠. 정도 인정을 하고 음.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도 유기적으로 전체를 이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그래서 이런 거 봐야 되고 예전에 그 문제 진짜 큰 문제가 정말 역대급이었죠. 예, 우리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2013, 14. 네. 그때 그 흑자를 내가지고 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흑자를 냈네. 근데 2015년도에 갑자기 수조 원대 손실을 발표하거든요. 예. 이거 분식회계야 뭐야? 뭐 빅베스야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손익 이 분식에 대한 부분들. 분식회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이 분식회계 한 목적이 그 최고 경영자가 그쵸. 연임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보너스 받기 위해서. 야 이거는 정말 그것 근데 때문에 큰 대기업에서 와 그것도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대기업에서 대단한 이게 투자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가 폭락하고요. 그 돈 빌려준 은행들도 있고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또 등장하는데 아까 모니에도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계단을 보니까 2조 4천억 빌렸더라고요. 2조 4천억. 예. 거기다가 2조 4천억 빌려줍니다. 네, 분식회계 규모가 빌려줍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게 5조 7,059억이었거든요. 예. 대표랑 재무이사 다 징역형 받았고 예. 또 직원들 구조 조정되고요. 어, 그리고 국민 세금 또 막 그죠. 엄청나게 들어가서 야 이게 근데 덕분에 회계검사법이 또 강화가 됐습니다. 엄청 강화되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 위반, 그러니까 네. 좋게 말하면 회계처리 위반, 나쁘게 말하면 분식 회계. 그렇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그걸로 이제 거래 네. 정지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대기업들도 네, 그런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역분식 회계도 있죠. 우리 대표님 책 보니까 역분식 사례 나오잖아요. 역분식. 이익을 깎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익이 네. 많이 남아서 그렇죠. 우리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분명히 고객사에서 제품 가격 깎으라고 그럴 텐데 우리 네. 요것만 남았다고 하자. 네. 그것도 분식 회계죠. 그것만 그럼 또 대표님 또 챙겨가야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걸 챙겨가? 대표님 또 이제 또 챙겨 가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보너스 거고 가져가야죠. 독점 기업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직원들이 급여 인상 해달라 하니까 야 회사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맞아. 이익을 깎아내는. 우리 이익 많이 남았다고 하면은 막 직원들이고 누구 막 주주들이고 뭐 달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분식 회계만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분식도 있고 역분식 케이스도 있다. 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끝내기 전에 네. 그래도 뭔가 희망찬 메시지를 좀 네.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미래에 뭔가를 긍정적인 거를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숫자들이 네, 네, 이 표들이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네. 주식이라는 게 또 미래를 반영하는 이제 그렇죠. 속성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한테 질문지를 먼저 주셔서 제가 좀 답변을 썼는데 네. 이제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 저한테 막 질문 주셨어요. 예. 근데 이게 재무제표상에서 우량한 것과 우리 투자자들이 보는 우량한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투자자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이 우량한 기업인데 싼 기업.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재무제표상에서 좀 우량한 기업을 보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 대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전략상 설명해 주셨고요. 재무제표상 우량함을 따진다면 당연히 저는
그 유동성 돈의 흐름이죠. 이 유동자산이 풍부한 기업을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말할 것도 없이 영업을 잘해가지고 현금이 쌓이면 이 유동자산, 우리 자산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이 아닌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투자를 했다면 대부분 이제 비유동자산에 투자했어요. 근데 유동자산은 영업활동이지 결과가 현금이 여기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현금이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돈은 버는데 매년 비유동자산, 특히 우리 제조업은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공장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돈이 다 들어가요. 100억 버는데 100억이 다 들어가. 또 투자해야 돼. 야. 계속 공장 지어야 돼. 막. 네. 근데 워런 버핏이 우리 반도체 기업 TSMC 투자했다가 2달 만인가, 3달 만인가, 그다음에 단타. 네, 버핏의 단타. 그게 왠지 여기 있지 않았을까. 야, 돈이 이렇게 매달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면 주주들한테 돈을 언제 주는 거야?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 유동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월급 통장처럼 카드사에 빠지는 돈이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처럼 비유동자산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이냐? 그래서 저는 유동자산이 좀 풍부한 회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늘어나는 그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 지표를 좀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 빨라야 됩니다. 애플의 특징도 현금 흐름이 되게 빨라요. 예. 현금 순환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볼 때 제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재고 자산이라는 친구가 있고 네네네. 매입 채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에 숫자가 많이 붙어 있으면 네. 이 기업은 현금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예. 현금이 빨리빨리 돌아야지 그 현금 가지고 잉여 현금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금이 도는 속도가 느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현금을 메꿔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돼요. 또 매입 채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우리가 자산의 성격이지만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매입 채무는 우리 거래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숫자가 적게 되어 있는 기업들은 돈을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거래처는 너무 좋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될 거예요. 돈을 빨리빨리 줘야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현금 순환 주기가 며칠 얼마 만에 현금이 도는지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 이게 마이너스로 뜹니다. 오. 예, 대부분은 플러스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뜨는 기업은 그 전체 글로벌 상장사의 거의 뭐 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으로 되게 많이 빠르니까 당연히 잉여현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이런 기업의 특징은 적어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그만큼 외상 대금 받을 게 빨리빨리 돌고 재고 자산도 빨리빨리 팔리니까 쌓여 있는 게 이제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매입 채무는 많습니다. 거래처한테 줄 돈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애플이 좀 비슷한데 아하. 돈 줄 거를 내가 파워가 있으니까 좀 2달 후에 줄게. 네. 받는 속도는 한 달 만에 받는데 2달 후에 줄게. 그럼 한 달이 딱 비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되게 좋아지는 기업들. 요 세 가지를 보면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현금 순환 속도가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영업했던 현금 흐름에 이런 유동자산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예. 이거 현금 순환 속도는 네. 이게 원래 계산하기가 매출 채권 나누기 재고 자산이었던가요? 매출 채권 자산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을 이제 더해서 이제 회전 일수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네. 여기서 매입 채무 회전 일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입 채무 회전 일수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어지러우시면 우리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요. 활동성 지표에 CCC라는 게 나와요. 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날로 먹어야지. CCC. 네,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해서 현금 순환 일수입니다. 근데 이게 계산 방법이 회계적인 계산 방법 좀 달라요. 네네네. 그냥 눈으로 보고 싶으면 걔가 보라색으로 돼 있거든요. 이 보라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 당연히 현금 순환 일수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해서 ROE 트렌드 좋아지고 현금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유동자산이 많아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림으로 또 가격 평가에서 투자했을 때 되게 좋은 성과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같이 증가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요거는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이 매출액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곱하기 퀀터티. 그러니까 가격이랑 이 판매 수량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가격도 상승하고 판매량 상승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기업이 가격을 인상시킨 거라면 너무 좋겠죠. 그 기업이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 기업이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 기업 가격 인상을 받아줄 정도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고요. 우리가 자동차 이 후방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익률이 안 좋거든요. 근데 잘 찾아보시면 이익률이 되게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아니면 그걸 공급받지 못하는. 네네. 예. 그리고 판매 수량에 대한 부분은 결국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판매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거를 저희 사업 보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 보고서를 우리 상장사 투자하신 분이면 이걸 같이 보셨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부분은 판매 수량이 늘어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봐서 매출액과 그래서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면은 너무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의 내용, 사업 관련된 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 재무와 관련된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죠. 사실 요것만 하면 주식 투자 뭐 한 10년, 20년, 30년 꾸준히 하실 수가 있고 비교적 내가 사고 날 확률, 맞습니다. 사고 날 확률을 푹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줄일 제일 수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맨날 강조하는 것처럼 반복 가능하게, 그렇죠. 지속 가능하게 네, 습관으로 만들어야 예, 됩니다. 네. 거래 정지 상폐당하지 않고. 그렇죠. 아이고. 예.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우리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저랑 함께 회개하시죠. 그래서 오늘 직장인이여 회개하라라는 네. 책을 쓰신 누구나 회계스쿨의 윤정용 대표 오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